바닥에 놓인 휴대폰 진동 소리가 마치 치과 드르리 두개골을 파고드는 것처럼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다. 10월 12일 새벽 5시 15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지은 지 25년 된 낡은 아파트. 창문 틈새로 스며든 냉기가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 정수하는 거실의 푹 꺼진 소파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허리에서 뚜둑하고 뼈 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보풀이 인 회색 담요를 몸에 단단히 두르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디며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에는 시어머니 김순희 여사의 뾰족한 글씨체가 담긴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오늘 메뉴, 된장찌개, 바지락 많이,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단무지 무침, 고등어구이. 수아는 뻑뻑한 눈가를 비비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찬 기운이 얼굴로 훅 끼쳐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꽉 들어찬 냉장고 안을 뒤적였다. 된장, 계란, 시금치. 그녀의 손이 신선칸 가장 안쪽에서 멈췄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분명 자반고등어 2마리가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는 기름기로 번들거리는 빈 접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접시 가장자리에는 먹다 남은 밥풀 몇 알과 붉은 초장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수아는 그 빈 접시를 멍하니 응시했다.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어젯밤 새벽 2시, 분명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시동생 박기준이었다. 나이 30이 되도록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핑계로 1년째 그녀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시동생.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냉장고 손잡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그건 오늘 아침상을 위해 일부러 해동해둔 생선이었다. 또 이러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절망적인 한숨을 삼켰다. 분노가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가슴을 꽉 막아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고 구석에 남아있던 두부 한 모를 꺼냈다. 도마 위로 칼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고등어가 없으면 시어머니는 분명 한 소리 할 것이다. 살림을 엉망으로 한다느니 남편 귀한 줄 모른다느니 하는 타박이 쏟아질 게 뻔했다. 수아는 표정 없는 얼굴로 두부를 반듯하게 썰어 넣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생기를 잃어버린 그녀의 얼굴을 흐릿하게 가렸다. 아침 7시 정각. 7개의 의자가 직사각형의 짙은 색 식탁을 둘러싸고 있었다. 시아버지 박창식은 텔레비전이 정면으로 보이는 상석에 앉아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볼륨을 잔뜩 키운 TV에서는 아침 뉴스 앵커가 오늘의 증시 현황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시어머니 김순희는 갓 부쳐낸 따끈한 계란말이 접시를 아들 박지훈의 앞으로 밀어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훈아, 많이 먹어라.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지? 눈밑이 퀭한 게 아주 안쓰러워 죽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뚝뚝 묻어났다. 마치 눈앞에 앉은 남자가 35살 먹은 성인 남성이 아니라 한창 자라나는 고등학생이라도 되는 듯 했다. 괜찮아. 지훈은 입안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 웅얼거렸고 젓가락은 정확하게 파가 가장 적게 들어간 계란말이 조각을 집어 올렸다. 식탁 반대편에서는 시누이 박수현이 5살 배기 아들에게 김밥을 먹이면서 옆에 앉은 시동생을 발로 툭툭 찼다. 얘야, 박기준. 밥 먹을 때 휴대폰 좀 그만 봐라.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아씨, 누나 진짜 시끄럽네. 시사 뉴스 보는 거야? 이거 다 시험에 나온다고? 박기준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미친 듯이 스크롤했다. 8 식구가 모인 식탁은 시끌벅적했다. 단 한 사람, 주방 문턱에 서 있는 사람만 제외하고 수아의 손에는 스테인리스 밥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어젯밤 남은 찬밥과 쉰 김치 몇 조각이 얹어 있었다.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식탁 구석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원래라면 그곳에 의자가 하나 더 있어야 했다. 하지만 석 달 전 이혼한 시누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오면서 집안의 의자가 부족해졌다. 수아 너는 거실에서 먹으렴. 여기는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그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안주인의 의자는 베란다로 쫓겨나 신우이의 택배 상자를 쌓아두는 받침대가 되어버렸다. 수아는 기계적으로 찬밥을 입에 넣었다. 딱딱하게 굳은 밥알이 목구멍을 긁고 내려가며 거칠고 아픈 감각을 남겼다. 근데 생선은 왜 안 올라왔니? 시끄러운 뉴스 소리를 뚫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숟가락을 든 수아의 손이 멈칫했다. 냉장고에 없었어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노력했다. 없어.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히더니 스캐너 같은 눈빛이 수아를 훑었다. 내가 그저께 분명 2마리 사다 놨잖니? 그게 왜 없어? 너 설마 요리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라도 한 거냐? 아니요. 수아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쳐박고 국을 마시는 시동생을 힐끔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누군가 야식으로 드신 것 같아요. 박기준은 국을 마시는 동작을 멈추지도 않았다. 마치 그 말이 딴 세상 이야기인 양.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바꿨다. 아이고, 기준아. 내가 먹었니?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배가 고팠구나. 그래, 먹었으면 됐다. 수아 너도 참 그렇다. 기준이 밤에 배고플 거 뻔히 알면서 미리 좀 넉넉히 준비해두지 그랬니? 아침부터 생선 1마리 가지고 째째하게 구니, 원. 수아는 밥그릇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다. 옳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아의 침묵을 깨뜨렸다. 신우이 수현이 몸을 돌려 꼬깃꼬깃한 짙은 남색 천 뭉치를 주방 문 앞 발매트 위로 툭 던졌다. 수아의 발치에 정확히 떨어졌다. 준호 교복 재킷에 케첩 묻었어. 이거 손빨래 좀 해줘. 세탁기 돌리면 잘 안 지워지더라. 따뜻한 물로 비벼 빨아야 해. 우리 8시 반에 나가니까 그 전까지 부탁해. 발밑에 놓인 옷 뭉치가 마치 진흙탕처럼 보였다. 수아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위장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수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텔레비전 장식장 밑 좀 봐라. 먼지 구덩이다. 아침에 청소기 안 돌렸니? 집에 애가 있는데 기관지 약한 거 뻔히 알면서 넌 어쩜 그렇게 게으르니? 수아는 손목을 들어 가죽끈이 다 해진 시계를 보았다. 7시 40분. 광화문으로 가는 8시 10분 지하철을 타려면 5분 안에 집을 나서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각이다.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부장에게 아침 조회 시간부터 망신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집에서 논리와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시어머니의 명령과 가족들의 당연한 착취뿐이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묵묵히 밥그릇을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케첩 묻은 교복을 집어들고 욕실로 향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찬물이 손을 찔렀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그녀는 붉은 얼룩이 묻은 부분을 힘주어 비벼 빨았다. 마치 자신의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씻어내기라도 하듯이. 밤 11시. 8명분의 설거지를 끝내고 주방을 모델하우스처럼 반짝이게 닦아놓은 뒤에야 수아는 끊어질 듯한 허리를 부여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넓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조차 온전한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다. 남편 박지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 그의 매끈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쇼츠 영상을 보는지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다. 수아는 침대맡에 서서 7년을 함께 산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지훈 씨. 지훈은 반응이 없었다. 여보. 그녀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아, 왜? 지훈이 짜증 섞인 얼굴로 이어폰 한쪽을 뺐다.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다. 밤늦게 왜 소리를 질러? 엄마 깨시면 어쩌려고.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줘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극도의 피로감이 묻어나는 허약한 목소리였다. 도련님이나 아가씨한테 집안일 좀 거들어 달라고 해줘요. 적어도 자기 밥그릇은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좀 하라고요. 나도 회사 다녀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지훈은 획 돌아 누워 등을 보이며 다시 이어폰을 꽂으려 했다. 손님들이잖아. 손님. 수아는 기가 막혀서 되물었다. 기준 씨는 1년째 살고 있고 아가씨는 석 달째예요. 세상에 이런 손님이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지훈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휴대폰을 이불 위로 집어던졌다. 기준이 지금 인생 걸고 시험 준비하는 애야. 수현이는 이혼하고 와서 마음 추스르기도 바쁜 애라고. 당신이 맏며느리로서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꼭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야겠어? 우리 엄마 나이 드셔서 허리도 안 좋은데 엄마한테 일 시키고 싶어? 당신 진짜 독하다. 그럼 나는요. 수아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구멍에 유리 조각이 박힌 것처럼 따가웠다. 나는 안 힘들어요. 이 집 대출금 갚는 것도 나잖아요. 그만해, 그놈의 돈 타령. 지훈이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당신이 처음에 우겨서 산 똥집이잖아. 위치도 구석진 데다가 낡아빠져서 여기저기 고칠 때만 수두룩하고. 내가 별말 안 하고 참고 사는데 어디서 생색이야? 빨리 불 끄고 잠이나 자. 옆에서 부정적인 기운 풍기지 말고.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아는 어둠 속에 서서 욕실 쪽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욕실 전구가 나가서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로 가서 눕지 않았다. 대신 다용도실에서 공구함을 꺼내고 의자를 가져왔다. 의자 위에 올라가 깜빡이는 전구를 갈아 끼웠다. 양팔을 들어 올리고 고개를 젖힌 채 검게 그을린 낡은 전구를 바라보던 순간 예고도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눈꼬리를 타고 관자놀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차갑고 짰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이 25평짜리 아파트. 직장 생활 5년 동안 별다방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벌벌 떨며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내 집이었다. 대출금 3억 원, 매달 원리금 상환액 120만 원. 하지만 결혼 첫 달부터 시어머니는 젊은 애들은 돈 모을 줄 모르니 내가 관리해서 큰 집 사주마라며 그녀의 월급 통장을 가져가 버렸다. 지난 7년 동안 그녀는 눈가리개를 한 당나귀처럼 박씨 집안이라는 연자방아를 돌리고 또 돌렸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이 방아에서 갈리고 있는 건 콩이 아니라 자신의 뼈와 살이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모처럼 두꺼운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수아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덮고 있던 담요가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졌다. 불편한 자세로 잔 탓에 목이 뻐근했다. 뒷목을 주무르며 눈을 비비니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잡혔다. 보세요. 여기가 거실인데 한 20평 좀 넘게 빠졌어요. 채광은 끝내줍니다. 도배만 새로 하면 완전 새 집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남을 대할 때만 나오는 특유의 아부 섞인 톤. 수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살폈다. 시어머니가 싸구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함께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남자의 손에는 줄자까지 들려 있었다. 저쪽이 안방이고 여기가 작은 방. 시어머니는 마치 진열된 상품을 소개하듯 손가락질을 해댔다. 어머니. 수아는 잠긴 목놀이로 물으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부스스한 꼴을 한 수아를 보자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수아 깼니? 인사해라. 여기는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있는 김 사장님, 부동산 하셔. 부동산이요? 수아의 머릿속이 아직 멍했다. 부동산에서 집에는 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다가와 수아의 손을 친근하게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이 집이 너무 낡기도 했고 위치도 영 아니잖니. 기준이 서울 학원 다니려면 버스만 1시간이야. 그래서 이 집 팔고 우리 모아둔 돈 좀 보태서 강남 쪽의 넓은 아파트로 대출 끼고 갈아타면 어떨까 싶어서. 순간
수아는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을 느꼈다. 집을 팔아요. 그녀는 잡힌 손을 확 뿌리쳤다. 충격으로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큰 집으로 가면 좋잖니. 강남으로 가면 나중에 우리 준호 학군도 좋고, 너랑 지훈이 방 하나 쓰고, 나랑 내 시아버지 방 하나 쓰고, 기준이 방 하나, 수현이랑 준호 방 하나. 방 4개면 딱 맞잖아. 딱 맞다니. 수아는 뻔뻔한 얼굴로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어머니. 수아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켰다. 이 집, 제가 결혼 전에 산 거예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저, 정수아 한 사람이라고요. 공기가 2초간 얼어붙었다. 옆에 서 있던 부동산 중개인이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줄자를 주머니에 넣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웃음기 서려있던 눈매가 가늘어지더니 독사 같은 빛을 뿜어냈다. 정수아, 너 지금 태도가 그게 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내가 내 시엄이다. 식구들 좀 편하게 살자고 환경 좋은 데로 이사 가자는 게 죄냐? 내 명에 따져. 내가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내 몸도 박씨네 거고 내 물건도 다 우리 집안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아, 왜들 그래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안방 문이 열리고 지훈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곧이어 작은 방 문도 열리더니 시누이와 시동생이 고개를 내밀었다. 지훈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탁탁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너 장가 한번 잘 갔다. 내가 식구들 생각해서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한마디 했더니 내 처가 집 문서 들먹이면서 나를 잡아. 그 집은 자기 거니까 우리는 상관하지 말란다. 아이고, 내 팔자야. 뼈 빠지게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늙어서 며느리 눈칫밥이나 먹고. 소름 돋는 연기였다. 아카데미 주연상 감이었다. 지훈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수아 앞에 섰다. 수아, 당신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른한테. 어른이면 내 집을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거야? 수아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지훈 씨,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거야. 내 거가 어디 있어? 시누이 수연이 팔짱을 끼고 다가와 코웃음을 쳤다. 옳게, 진짜 이기적이네요.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그동안 옳게 먹여 살린 건 생각 안 해요? 먹여 살려. 수아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7년 동안 생활비, 공과금, 대출이자, 단돈 10원이라도 보탠 적 있어? 지훈 씨, 당신 말해봐. 당신 월급 어디로 갔어? 이 집 벽돌 한 장이라도 당신들 돈 들어간 거 있냐고. 그만해. 지훈이 수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날개뼈에 둔탁한 통증이 퍼졌다. 정수아, 너 미쳤어. 남들 보는 앞에서 무슨 추태야? 지훈은 현관 쪽의 중개인을 가리키며 얼굴을 붉혔다. 살기 싫으면 나가. 어디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어. 6개의 눈동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시동생, 심지어 5살짜리 조카까지. 그들은 거대한 벽처럼 뭉쳐서 수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벽 그 반대편에 선 수아는 마치 주제 파악 못하고 침입한 불청객처럼 철저히 혼자였다. 부동산 중개인은 난처한 듯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수아는 자신의 마음속 빗장도 굳게 걸어 잠갔다. 그날 밤 수아는 사랑 넘치는 박가네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강퇴당했다. 그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차가운 불빛만이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은행 앱을 켰다. 비밀번호 입력.
지문 인증. 급여 통장 잔액 37,420원. 시어머니가 매달 생활비 쓰고 남은 거라며 던져주는 용돈의 잔액이었다. 그녀는 앱을 종료하고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둔 또 다른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다. 2년 전 몰래 개설한 실물 카드도 없이 오직 그녀만 아는 비상금 계좌였다. 잔액 234만 원. 234만 원, 이것이 7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은 그녀의 전부였다. 서울은커녕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 보증금으로도 택도 없는 돈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기 앱을 실행했다. 파일 목록에는 이미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쌓여 있었다. 안방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기록해 온 것들이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저 여자는 애도 못 낳는 게. 시어머니의 목소리. 올케 진짜 짠순이야. 화장품 좀 쓴 거 가지고 유세는. 신우이의 목소리. 어차피 이혼 못해. 나이 30 넘은 중고를 누가 데려가냐. 남편의 목소리. 녹음된 목소리들이 녹슨 톱이 되어 그녀의 신경을 긁어댔다. 다음 날 수아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그녀는 병원 대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지하철을 타고 분당 법원 근처의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젊은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수아가 내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폈다. 정수아님, 민법상 이 아파트는 결혼 전 의뢰인께서 전액 부담하여 취득하고 명의 등기하신 특유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를 늘어뜨렸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에 다시 긴장이 감돌았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거나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면 그 증식분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지난 7년 동안 소득 활동이 있었나요? 시아버지가 예전에 운영하시던 무역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있어요. 사실상 폐업 상태나 다름없는 껍데기 회사인데 매달 급여 명목으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단 한 푼도 생활비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 약간의 동정심이 스쳤다. 그렇다면 남편 측에서 비록 실질적인 기여는 없더라도 생계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건 만약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요. 내 상대방이 이혼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거나 혹은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유책 사유요.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저 식구들을 7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법은 증거 싸움입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길 급여 통장을 시어머니가 관리하셨다고 했죠? 그 돈을 돌려받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시어머니에게 관리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거든요. 법률 사무소를 나왔을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이었다. 수아는 거리 한복판에 서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들 목적지가 있어 보였다. 오직 그녀만이 갈 곳 잃은 부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수천만 원. 지금 이혼하면 7년치 월급은 고스란히 날리고 심지어 저 거머리 같은 가족들에게 돈을 더 쥐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절대 그럴 순 없다.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올라와 그녀의 나약함을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녹음 앱을 확인했다. 오늘부터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기록하는 일기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꾼이 놓은 덫이었다. 일상은 고인 물처럼 흘러갔다. 수아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된장찌개에 바지락을 듬뿍 넣었고 빨래를 하얗게 삶아 빨았으며 무릎을 꿇고 바닥을 윤이 나게 닦았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이제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처럼 24시간 깨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배운 게 없는 년이라며 욕설을 퍼부을 때 그녀는 녹음했다. 신우이가 먹다 남은 치킨뼈를 바닥에 던지며 치우라고 할 때 그녀는 사진을 찍었다.
시동생이 밤늦게 그녀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갈 때 그녀는 거실 고민형 눈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로 그 장면을 담았다. 3개월 후 클라우드 폴더 용량은 5GB를 넘어섰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수아는 극심한 생리통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어두웠다. 그녀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들어와 소파에 쓰러지듯 누우려 했다. 그때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낮은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훈아, 조금만 더 참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은밀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명의만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끝이야. 그때 되면 전현이 이혼하자고 길길이 날뛰어도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지. 물컵을 집으려던 수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엄마, 걱정 마. 지훈의 목소리에는 득의양양함이 묻어났다. 이미 다 손써놨어. 지난주에 은행 금리 우대받으려면 서류 갱신해야 한다고 뻥치고 서명 다 받아냈어. 멍청한 게 내용도 안 읽어보고 그냥 사인하더라고. 아이고, 역시 내 아들이야. 시어머니가 킬킬거렸다. 그 서류가 진짜 증여 계약서란 말이지? 당연하지. 법무사 친구 놈한테 부탁해서 양식 완벽하게 만들었어. 이제 공증만 받으면 이 집은 내 거야. 그때 가서 어디 한번 큰 소리 쳐보라지. 쿠궁. 수아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두운 복도에 서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 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철 냄새가 퍼졌다. 증여 계약서.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마지막 자존심인 이 집을 저 남자의 먹잇감으로 바치는 문서.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기였다. 명백한 범죄였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따지지 않았다. 울며불며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 순간 순종적이고 멍청했던 정수아는 죽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현관으로 뒷걸음질 쳤다. 조심스럽게 도어록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며 방금 귀가한 듯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에서 그녀가 외쳤다. 평소와 다름없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다. 안방의 말소리가 뚝 끊겼다. 그날 새벽 지훈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수아는 유령처럼 안방으로 스며들었다. 손은 떨렸지만 동작은 대담했다. 그녀는 지훈의 서류 가방을 열고 구겨진 영수증 뭉치 가장 깊은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찾아냈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에 의지해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수증인, 받는 사람 박지훈. 증여자, 주는 사람 정수아. 문서 우측 하단에는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지난주였다. 지훈이 웬일로 따뜻한 밀크티를 사와서는 은행 대출 금리가 인하됐으니 서류 몇 장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다. 저녁 준비로 정신없던 그녀는 한 손에 국자를 든 채 그가 짚어주는 곳에 아무 의심 없이 이름을 적었다. 인감도장. 도장은 서랍에 있었으니 그가 언제든 꺼낼 수 있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는 수아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그래. 박지훈, 내가 드디어 내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는구나. 다음 날 수아는 연차를 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다. 지난주 화요일, 제 명의로 된 모든 업무 처리 내역 뽑아주세요. 담당 직원 서명 들어간 걸로요. 창구 직원에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내역서에는 그날 2만 원을 이체한 기록뿐, 대출 금리 조정이나 은행 서류 작성에 관한 기록은 전무했다. 그 다음 그녀는 몰래 복사해둔 증여계약서 사본을 들고 사설 필적 감정원으로 향했다. 필적 감정 의뢰합니다. 특히 이 서명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녀는 붉은 인주 자국을 가리켰다. 이 도장이 찍힌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녀는 관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관님,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수아는 접수대 앞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등은 꼿꼿했다. 제 남편 박지훈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합니다. 나이 지긋한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아 들고는 겉보기엔 유약해 보이지만 눈동자 속에 시퍼런 도깨비불을 품고 있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부인,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 가족끼리인데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아는 형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웃음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오직 뼈를 깎는 한기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돌이킬 수 있냐고요?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집구석에 발을 들인 날부터 제 인생에 돌아갈 길 따위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강남에 위치한 한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 악질가사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김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차르륵 펼쳐놓았다. 200GB에 달하는 녹음 파일, 초소형 카메라에 찍힌 학대 영상, 은행 거래 내역서, 필적 감정 보고서, 그리고 그 위조된 계약서 사본까지. 김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눈빛을 반짝였다. 정수아님, 남편분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한국 형법상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죠. 게다가 이 녹음 파일들에 담긴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까지 더해지면 김 변호사의 길쭉한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위조된 증여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놈들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겁니다. 이 증거들이면 남편을 빈털터리로 쫓아내는 건 물론이고 거액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던 위자료 문제는? 김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위자료 걱정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겁니다. 수아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쥐고 있었다. 얼음이 컵 벽에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럼 지금 집을 나와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오셔도 됩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소장을 보내기 전에 남편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녹취를 하나만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법정에서 변명할 기회조차 없게 만드는 거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알겠습니다. 받아오죠. 그 녹취. 로펌을 나서자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한강 수면 위로 네온 쌓인 불빛이 오색 찬란하게 일렁였다. 수아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줄지어 찍혀 있었다. 저녁밥 하라고 독촉하는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그녀는 다시 걸지 않았다. 대신 길가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아주 날카로운 과도 하나를 샀다. 물론 과일을 깎기 위한 용도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 칼로 썩어 문드러진 고름을 터뜨릴 생각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집안 공기는 무거웠다. 식구들은 배달시킨 치킨 상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수아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닭뼈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기어들어와? 온 식구가 쫄쫄 굶고 기다리는데 제정신이니? 수아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곧장 식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닭다리를 뜯고 있는 남편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지훈 씨. 수아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상냥했다. 그 은행 서류 말이야. 통과됐어? 금리 인하 곧 되는 거지? 지훈은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아, 그거. 심사 중이라네. 은행 일 처리 느린 거 알잖아. 그래. 수아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식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은행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신청은 들어온 적도 없다던데? 지훈의 동작이 딱 굳었다. 그리고 수아는 상체를 살짝 숙여 지훈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지난주 화요일에 나는 부동산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지훈 씨, 그 서류 도대체 정체가 뭐야? 식탁 위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누굴 신문해? 지훈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감히 남편을 의심해? 지훈이 벌떡 일어나 식탁 위에 종이를 낚아채 구겨버렸다. 너 은행은 왜 갔어? 나 못 믿어. 못 믿냐고? 수아가 피식 웃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식구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훈아, 조금만 더 참아라. 명의만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엄마, 걱정 마. 님이 다 손 써놨어. 그게 증여 계약서란 말이지. 순간 지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물 밖으로 나온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수아는 녹음을 끄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가족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박지훈 씨, 이건 사문서 위조야. 그리고 사기지. 너 녹음했냐? 지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이 독한 년. 집에서 녹음을 해. 살려고 그랬지? 수아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그녀는 뒤돌아 현관으로 가서 미리 싸둔 캐리어를 집어들었다. 어디가? 다급해진 지훈이 달려와 그녀를 잡으려 했다. 수아, 우리 말로 하자. 다 가족끼리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건데 사기라니 오해야. 손 대지 마. 수아가 획 돌아보며 쏘아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런지 지훈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법원 소환장이나 기다려. 그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문밖의 바람은 찼지만 얼굴에 닿는 느낌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고함과 시누이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마치 딴 세상의 소음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수아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서서히 닫히며 지옥 같던 집이 시야에서 완전히 차단되었다. 딩. 1층입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선 수아는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수아는 밤하늘에 떠있는 차가운 달을 올려다보며 비로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시작하시죠. 그 주 주말 경기도 성남의 낡은 아파트 안 공기는 곰팡이 핀 떡처럼 퀴퀴하고 무거웠다. 금요일 밤 정수아가 짐을 싸서 나간 이후 이 집의 시간은 기이하게 멈춰버렸다. 개수대에는 이틀치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얀 그릇 가장자리에 굳어버린 누런 기름때가 역겨운 쉰내를 풍겼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치킨 상자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뼈다귀 위로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초파리떼가 윙윙거렸다. 시어머니 김순이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쥐고 있었지만 채널을 돌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길은 자꾸만 굳게 닫힌 현관문으로 향했다. 이 망할 기집애가 이틀이 지나도록 안 들어오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지훈아, 문자라도 한 통 넣어봐라. 얼른 기어들어 오라고. 집구석 꼴이 이게 뭐냐? 내일 월요일인데 아침밥은 누가 해? 박지훈은 소파 반대편에 누워 귀찮다는 듯 휴대폰을 던졌다. 이틀 동안 잠을 설친 탓에 눈 밑이 검게 죽어 있었다. 엄마, 냅둬.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지훈은 머리를 벅벅 긁으며 허세를 부렸다. 처가는 제주도라 멀고 서울에 친구도 없잖아. 돈도 없을걸? 기껏해야 찜질방에서 며칠 버티겠지? 돈 떨어지면 알아서 기어들어 올 거야. 하긴.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렀어. 오냐오냐 했더니 들어오면 반성문 쓰게 하고 이번 달 월급 통장 당장 내놓으라고 해야겠다. 시누이 박수현이 방에서 나오며 발에 채인 빈 콜라병을 걷어찼다. 오빠,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우리 준호 교복 아직도 안 빨았어. 내일 학교 어떻게 가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 내가 앞으로 잔소리 좀 덜 할 테니까. 이 가족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끌어안고 공짜 식모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정수아가 이 집을 떠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마치 기생충이 숙주가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할 거라 믿는 것처럼. 하지만 월요일 아침, 돌아온 것은 정수아가 아니었다. 찾아온 것은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었다. 오전 10시,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고 급박하게 울렸다. 컵라면을 먹던 지훈은 수아가 드디어 항복하고 돌아온 줄 알고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나갔다. 뭐야? 이제야 기어왔어. 비밀번호도 안 누르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주눅든 아내가 아니라 목에 신분증을 건 법원 집행관과 굳은 표정의 경찰 2명이었다. 박지훈 씨 되십니까? 집행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해서 더 위협적이었다. 네, 전데요. 누구시죠? 지훈의 손에서 나무젓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집행관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한 이혼 소장 부본과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정수아 씨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고 이 집에 대한 주거권 보전을 신청하셨습니다. 지훈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뒤에 있던 경찰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더 충격적인 종이를 내밀었다. 박지훈 씨, 분당 경찰서입니다. 귀하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피해자 정수아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로 동행하시죠. 거실에는 무덤 같은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발등을 찧었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는 입을 쩍 벌린 채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사람처럼 컥컥거리는 소리만 냈다. 사사기. 경찰 양반, 뭔가 오해한 거 아니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달려와 경찰의 소매를 부여잡았다. 우리 아들은 법 없이도 살해해요. 그 집은 원래 우리한테 넘기기로 가족끼리 합의한 거라고요. 합의요. 경찰은 그녀를 싸늘하게 일별하며 손을 뿌리쳤다. 정수아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 내용은 전혀 다르던데요. 할머니,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세요. 철컹.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수갑이 박지훈의 손목을 조였다. 집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아내에게 중고분운하던 남자는 다리가 풀려 현관 바닥에 짐승처럼 주저앉았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그는 덩치만 큰 어린애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전지전능하던 엄마도 먼지 구덩이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흘 후, 이 붕괴된 집구석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배달되었다. 봉투에는 법무법인 김엘리라는 금박 로고가 선명했다. 수신인은 성남시 분당구 땡땡 아파트 101동 502호 거주자 전원, 소유주 제외. 신우이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퇴거 통보서. 대한민국 민법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거, 본 부동산은 정수아 씨의 혼인 전 특유재산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박지훈, 김순희, 박수현 및 그 자녀, 박기준 등은 적법한 거주 권한이 없습니다. 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하십시오.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수현이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다. 여긴 우리 오빠 집이야. 나도 돈 냈다고. 내 전세금. 내 8천만 원이 이 집에 묶여있단 말이야. 구석에 넋을 놓고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엄마. 수현이 달려가 어머니의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었다. 나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8천만 원, 오빠 사업 자금으로 대주고 대신 이 집방 한 칸 전세로 퉁치기로 했잖아. 그 돈 어딨어? 오빠 잡혀갔는데 내 돈은 어딨냐고.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다. 그 돈은? 말해. 그 돈 지훈이가 코인에 투자한다고 가져갔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다. 지훈이가 그거 2배로 불려서 우리 다 같이 강남 큰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뭐. 수현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8천만 원 이혼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받아낸 전 재산이자 자신과 아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없다. 다 날아갔다. 집도 오빠 것이 아니고 내 돈마저 오빠가 탕진해버렸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히고 식모 취급했던 올케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이었다. 아, 아파트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단말마였다. 일주일 후,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도시는 잿빛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침 9시 정각. 아파트 단지 입구에 노란색 트럭 2대가 멈춰섰다. 법원에서 지정한 용역업체 차량이었다. 검은 조끼를 입고 하얀 장갑을 낀 집행관 5명이 502호 현관 앞에 섰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개문하세요. 책임 집행관이 무표정하게 손짓했다. 드릴 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찢었고 불꽃이 튀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정수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시어머니의 허락이 있어야만 열리던 그 견고한 문이 강제로 뜯겨나갔다. 집안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했다. 시어머니 김순이는 거실에 낡은 가죽 소파를 부여잡고 산발한 머리를 한 채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다. 난 못 나가.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누가 감히 건드려. 나 고혈압 환자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니들 다 살인자야. 집행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빨간색 스티커, 일명 남유 딱지를 꺼내 텔레비전 화면 정중앙에 붙였다. 아주머니, 이곳은 정수아 씨의 사유지입니다. 지금 무단 점거 중이세요. 협조 안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끌려나갑니다. 안 들려. 안 들려. 그 천하의 몹쓸년 데려와.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야. 시어머니가 새까만 손톱으로 허공을 핥히며 발악했다. 건장한 집행관 2명이 다가와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잡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닭처럼 소파에서 들어 올렸다. 이거 놔. 사람 살려. 깡패가 노인네 죽인다. 시어머니가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는 통에 신발 한 짝이 날아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를 쳤다. 수아만 빠진 그들만의 단란했던 가족사진 유리가 와장창 깨졌다. 시누이 수연은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우는 아들을 끌어안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멍한 눈으로 자신의 옷가지와 화장품, 아이 장난감이 파란 플라스틱 이사박스에 쓰레기처럼 처박히는 꼴을 지켜보았다. 시동생 박기준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다 강제로 끌려나왔다. 그의 손에는 수아의 지난달 야근 수당으로 산 게임기 컨트롤러가 생명줄처럼 들려 있었다. 복도에는 구경 나온 이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머, 저기 502호 아니야? 겉보기엔 멀쩡하더니 쫓겨나나 봐. 며느리 집 뺏으려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며? 세상에 뻔뻔하기도 하지?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저 할머니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 보고 애 못 낳는다고 흉보더니 자기가 거머리였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독침처럼 날아와 꽂혔다.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코트 자락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쌌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체면이 만천하에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다. 30분 후. 구치소에 있는 지훈을 제외한 4식구와 수십 개의 이사박스가 아파트 화단 옆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빗물이 박스를 적셨고 싸구려 옷가지들이 진흙탕에 뒹굴었다. 시어머니는 흙탕물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길 건너편 통유리로 된 고급스러운 카페. 정수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홍차잔을 감싸 쥐고 있었다. 윤기 나는 웨이브 머리에 미세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그녀는 결혼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우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빗속에서 벌어지는 저 처참한 난장판을 건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통쾌함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거대한 종양을 제거한 후의 개운함과 허탈함만이 감돌았다. 그때 경찰차 한 대가 길가에 멈췄다. 불구속 수사로 잠시 풀려난 박지훈이 차에서 내렸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듯한 몰골이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양복은 쭈글쭈글했다. 그는 화단에 널브러진 짐짝들과 울고 있는 어머니, 여동생을 발견했다. 순간 어떤 직감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는지 그가 고개를 돌려 길 건너 카페를 바라보았다. 왕복 4차선 도로와 빗물 흐르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지훈의 눈이 핏발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도로 뛰어들었다.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페 통유리창 앞으로 돌진했다. 수아, 정수아. 그가 유리를 쾅쾅 두드렸다. 흙탕물 묻은 손바닥 자국이 유리에 번졌다. 방음 유리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우뭉거리며 들려왔다. 너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내가 내 남편이야. 우리 엄마라고.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수아는 자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서 창밖의 남자에게 들어보였다. 전자소송 알림 화면 캡처본이었다. 법원이 방금 내린 판결 요약본. 판결 주문 1. 원고 정수아와 피고 박지훈은 이혼한다. 2. 피고 박지훈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3. 이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구. 피고의 중대범죄 혐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검찰 송치 및 엄벌 탄원 예정. 지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유리를 두드리던 손이 힘없이 미끄러져 내리며 더러운 궤적을 남겼다. 수아는 휴대폰을 거두고 비를 맞으며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남자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7년의 서름, 2551의 인내, 그리고 비로소 찾아온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부재중 전화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 시어머니, 차단됨. 남편, 차단됨. 시누이, 차단됨. 전라도 이모, 차단됨. 96, 97, 98. 99번째,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 수아는 제주도행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두터운 구름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그 번호마저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를 켰다. 드디어 세상이 고요해졌다. 제주도의 바람은 샜고 짠 바다 냄새와 귤 향기가 섞여 있었다. 친정집 마당에 들어서자 엄마가 갖다 온 귤을 선별하고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대문에 선 딸을 본 엄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흙 묻은 손을 털며 일어났다. 왜 이혼했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엄마는 그저 다가와 캐리어를 받아들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딸의 볼을 쓰다듬었다. 왔니? 저녁 뭐 먹을래? 흑돼지 숭덩숭덩 썰어 넣고 김치찌개 끓여줄까? 너 싫어하는 비계는 다 떼고. 그 순간 오는 내내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졌다. 수아는 엄마의 작은 어깨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지난 7년 동안 남의 집 부엌에서 수천 번 된장찌개를 끓였지만 정작 그녀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달 후, 서울 성남시 아파트. 수아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수모의 현장이었던 칙칙한 직사각형 식탁은 쓰레기장에 버려졌고 그 자리에는 원목 원형 식탁이 놓였다. 화병에는 노란 튤립이 꽂혀 화사함을 더했다. 누렇게 뜬 벽지는 따뜻한 미색으로 새로 도배되었다. 시어머니가 독차지했던 가죽 소파 대신 푹신한 패브릭 소파와 수아가 좋아하는 쿠션들이 놓였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라벤더 디퓨저 향기가 집안을 채웠다. 수아는 맨발로 보송보송한 새 러그를 밟고 섰다. 손에는 망치와 못이 들려 있었다.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면 앞이었다. 그녀는 발치에 둔 상자에서 그림 한 점을 꺼냈다. 활짝 핀 해바라기 유화였다. 결혼 전
첫 연말 보너스를 받아 자신에게 선물했던 그림이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그 그림을 보고 질색했다. 어지럽게 이게 뭐냐? 돈 나간다. 당장 치워라. 그렇게 해바라기는 7년 동안 어둡고 습한 창고에 갇혀 있었다. 수아는 액자에 쌓인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위치를 가늠하고 벽에 못을 박았다. 탕, 탕, 탕. 경쾌한 소리가 새 삶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울렸다. 그림을 걸었다. 조명을 받은 황금빛 해바라기가 찬란하게 피어나며 뒤늦은 승리를 선언하는 듯했다. 그녀는 뒷짐을 지고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 된 것이를 감상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따뜻한 조명, 튤립, 그리고 다시 빛을 본 해바라기. 그녀는 SNS 앱을 열어 사진을 올렸다. 글은 짧았다. 딱 4글자. 나 집에 왔어. 같은 시각, 서울의 어느 반지하 방. 박지훈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요금을 못 내서 옆 편의점의 공용 와이파이를 몰래 쓰고 있었다. 그의 타임라인에 그 사진이 떴다. 그는 뚫어지게 사진을 노려보았다. 원래는 내 집이었다. 저 자리는 내 텔레비전이 있던 자리였다. 저 따뜻한 빛은 나를 비춰야 했다. 사진을 확대했다. 벽에 걸린 익숙한 해바라기 그림이 보였다. 기억의 댐이 터졌다. 7년 전 결혼을 앞둔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었다. 지훈 씨, 우리 신혼집 거실에 이 그림 걸면 어떨까? 돈 들어온대. 그때 자신이 뭐라고 했더라? 아, 그래, 내 맘대로 했라고 했었다. 하지만 엄마가 그림을 갖다 버리라고 했을 때 그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며 말했다. 엄마가 싫다잖아. 그냥 치워. 그게 뭐 대수라고. 후회가 차가운 뱀처럼 심장을 휘감고 조여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댓글 창을 눌렀다. 미안해라고 쓸까? 아니면 한 번만 기회를 줘라고 빌어볼까? 하지만 댓글 입력창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차가운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상대방이 친구 관계를 끊어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박지훈은 그 메시지 창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배터리가 다 된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꺼지며 초라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비췄다. 어둠 속 창밖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뚝, 뚝. 그것은 흘러가 버린 시간의 소리이자 완전히 끝나버린 운명의 소리였다. 끝.